해녀? 물 냄새 나는 해녀가 우리 집안 사돈이라고요? 이 손 좀 보세요. 이 손으로 우리 딸 시어머니 행세를 하겠다? 고급 한정식 집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못했어요. 40살부터 바다에 뛰어들어서 50살에 허리를 다치고도 물질을 했습니다. 그 손으로 아들 하나 서울대 보냈어요. 서울대요? 서울대 나와봤자 집안이 이 모양인데 무슨 소용이에요? 재혁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십시오. 자네가 어른한테 목소리를 높여? 한동주 회장이 재혁이를 노려봤습니다. 서윤이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깨물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평생 바다 밑에서 숨을 참아왔는데 그날은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날은 시작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한 일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 이야기는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댓글 남겨주시면 복 받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주 서귀포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도 어부, 어머니도 해녀. 바다가 저를 낳고 바다가 저를 키웠습니다. 22살에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같은 마을 어부였습니다. 술래야, 나랑 살면 고생이다. 그 사람이 프로포즈 대신 한 말이었어요. 그래도 좋았습니다. 진심이 보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39에 갔어요. 배가 뒤집혔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집에 재혁이가 있었어요. 7살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현관에 서 있었어요. 엄마, 아빠 언제 와? 저는 그날부터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새벽 5시, 물이 차든 파도가 높든 상관없었어요. 한번 잠수하면 2분을 버텼습니다. 올라와서 숨을 고르고 다시 들어갔어요. 전복을 땄고 소라를 땄고 성게를 땄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재혁이 학원비를 냈어요. 중학교 교복을 샀어요. 고등학교 수학여행비를 마련했어요. 50살 되던 해에 허리를 다쳤습니다. 디스크라고 했어요. 의사가 물질을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가 재혁이 대학교 등록금 낼 때였어요.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허리에 보호대를 감고 바다에 들어갔어요. 한번 잠수할 때마다 허리에서 전기가 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어요. 올라와서 숨을 쉬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저는 그 바다에서 40년을 일하면서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디에 전복이 많은지, 어디에 해류가 바뀌는지, 그리고 어디에 오래된 것들이 잠들어 있는지,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재혁이가 서울대에 합격했을 때 저는 바다에서 울었어요. 물속이라 아무도 못 봤습니다.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복순이가 물었어요. 술래야, 왜 눈이 빨개? 바닷물 들어갔어. 거짓말이었습니다. 기뻐서 운 거였어요. 재혁이가 대기업에 취직하고 5년이 지났습니다. 그 아이는 한 달에 한 번 제주에 내려왔어요. 올 때마다 한라봉이랑 고등어를 사들고 왔습니다. 엄마, 서울 올라와서 같이 살자. 싫어. 나는 바다가 없으면 못 살아. 그게 우리 모자의 일상이었어요.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결혼할 사람 생겼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기쁜 건지 놀란 건지 모르겠었어요. 누구야? 이름은 한서윤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 재혁이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한 톤 높고 약간 떨렸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진심이구나. 그래, 좋은 사람이면 됐다. 상견례 날짜 잡아라. 고마워요, 엄마. 근데
그 한마디가 좀 걸렸습니다. 상대방 집안이 좀 크거든요. 크다니? 청해개발그룹이라고 건설 쪽에서 큰 회사예요. 아버지가 회장이시고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빠졌어요. 재벌이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서윤이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래,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고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감귤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재벌가 사돈. 해녀인 내가 가슴 한쪽이 무거워졌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안방 서랍을 열었어요. 두꺼운 갈색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꺼내서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복순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복순아, 나 재혁이가 결혼한다는데. 오메, 잘 됐네. 누구랑? 청해개발그룹 회장 딸이래. 전화기 너머로 복순이가 잠깐 조용해졌어요. 술래야. 응. 그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면 어쩔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술래야, 내가 누군지 그 사람들이 알면 입이 안 다물어질 거다. 복순이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서류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재혁이가 돈 때문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되길 바랐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맞는 선택이었는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상견례 날이 잡혔어요. 서울행 비행기를 타면서 저는 몰랐습니다. 그 자리가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인 날이 될 줄은. 서울에 도착한 건 상견례 이틀 전이었어요. 재혁이가 공항까지 마중을 나왔습니다. 엄마, 고생했지? 뭔 고생이야. 비행기 1시간이면 오는데. 재혁이가 제 캐리어를 받아들었어요. 낡은 빨간 캐리어였습니다. 바퀴 하나가 좀 삐걱거렸어요. 재혁이 얼굴이 좋아 보였습니다. 눈에 생기가 돌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사람이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상견례 날 아침 재혁이가 저를 데리러 왔어요. 제가 가져온 옷을 보더니 잠깐 멈칫했습니다. 엄마, 이 옷 입을 거야? 왜? 깨끗한 거야. 빨아왔어. 장꽃무늬 블라우스에 올리브색 카디건. 제 옷장에서 가장 좋은 옷이었어요. 재혁이가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예쁘다, 엄마.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도 고마웠습니다. 한정식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막혔어요. 입구부터 달랐습니다. 발레 파킹 안내원이 서 있었고 로비에 대형 수묵화가 걸려 있었어요. 바닥이 대리석이었습니다. 제 낡은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어요. VIP룸 앞에 섰을 때 재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긴장하지 마. 서윤이 아버지는 괜찮은 분이야. 그래, 걱정 마라.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 4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한동주 회장, 진명희 여사, 서윤이, 그리고 서윤이 오빠로 보이는 남자 1명. 한동주 회장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 길 오셨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어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래도 예의가 있었어요. 문제는 옆에 앉은 사람이었습니다. 진명이. 그 사람이 저를 봤어요.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시선이 제 얼굴에서 시작해서 카디건을 지나고 슬랙스를 지나고 구두 끝에서 멈췄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비웃는 거였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어머, 사돈어른. 제주에서 오셨다고요?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그런데 눈이 차가웠어요. 예, 서귀포에서 왔습니다. 아, 서귀포? 거기 경치는 좋다면서요? 그 사람은 제주 사투리가 살짝 섞인 제 말투를 듣더니 고개를 살짝 돌렸어요.
옆에 있는 서윤이 오빠에게 작은 소리로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안 들렸어요. 하지만 느낌은 왔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어요. 전복구이, 한우 갈비찜, 해물탕.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그릇에 담겨 나왔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었어요. 사돈어른, 직업이 뭐라고 하셨죠? 진명이가 물었습니다. 갑자기는 아니었어요. 타이밍을 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해녀입니다. 40해째 물질을 하고 있어요. 해녀요? 그 사람의 눈이 커졌어요. 놀란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표정이었어요. 해녀가 우리 집안 사돈이라니.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달콤함이 사라졌어요. 격이 안 맞지 않아요? 솔직히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혁이 젓가락이 멈췄어요. 서윤이 고개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 손 좀 보세요. 진명이가 테이블 위에 놓인 제 손을 가리켰습니다. 아니, 가리킨 게 아니라 잡았어요. 제 오른손을 집어 들어 올렸습니다. 이 손으로 우리 딸 시어머니 행세를 하겠다고요? 뜨거운 게 목 안쪽에서 올라왔습니다. 40년간 바다에서 일한 손이었어요. 전복 껍데기에 베이고 소금물에 쪼이고 바위에 긁힌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부끄러운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날 처음이었습니다. 제 손을 억지로 빼려 했어요. 진명이는 놓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서 서윤이가 작게 말했어요. 엄마, 그만해요. 진명이가 서윤이를 한번 째려봤습니다. 서윤이가 입을 다물었어요. 서울대요? 서울대 나와봤자 집안이 이 모양인데 무슨 소용이에요. 재혁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십시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와 수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동주 회장이 물잔을 내려놓았어요. 자네가 어른한테 목소리를 높여? 그 한마디에 재혁이가 굳었습니다. 저는 그때 한동주 회장의 얼굴을 봤어요. 이상했습니다. 아내 편을 들고 있었지만 그 사람 표정이 편하지 않아 보였거든요. 주머니 속 핸드폰이 계속 진동하고 있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그런데 그때 진명이가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우리 서윤이에게는 격에 맞는 집안을 찾아줄 거예요. 이 결혼은 제가 허락 못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고개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나오는데 등 뒤로 진명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상견례를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제 구두 소리만 울렸어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었어요. 서울바람은 제주바람과 달랐습니다. 짠내가 없었어요. 대신 매캐한 배기가스 냄새가 났습니다. 5분 뒤에 재혁이가 뛰어나왔어요. 엄마.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돌아보니까 재혁이가 울고 있었어요. 32살짜리 아들이 엄마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엄마. 내가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뭘 미안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는 재혁이 어깨를 두드렸어요. 아이가 아직도 제 어깨까지밖에 안 오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제가 올려다봐야 하는데 그 순간은 다시 7살 아이 같았어요. 엄마, 나 서윤이랑 결혼할 거야. 누가 뭐래도. 그래, 그래. 알았다. 재혁이 등을 토닥거렸습니다. 안쪽에서는 진명이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진짜 싸움은 그 다음부터라는 걸. 그 사람이 저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치밀하게 움직이는지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제주로 돌아왔습니다.
바다에 들어갔어요. 물속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렸거든요. 그게 좋았습니다. 재혁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서윤이가 미안하다고 했어. 엄마 편이래. 그래, 괜찮다. 서윤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라.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 힘든 티를 내면 그 아이가 더 괴로울 거였어요. 그로부터 사흘 뒤 택배가 왔습니다. 서울에서 온 등기우편이었어요. 보낸 사람 진명이. 봉투를 열었더니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단 목록이었어요. 한우 세트, 인삼, 고급 양주 12병, 실크 이불 세트, 명품 가방 2개, 시계 1개, 금액 합계가 적혀 있었습니다. 3,200만 원. 숫자를 보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아래에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작고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해녀 수입으로 되시겠어요? 무리하지 마시고 솔직히 말씀하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내려놓으려 했는데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분노였는지 수치심이었는지 모르겠었습니다. 둘 다였어요. 복순이가 밭에서 돌아오다 들렀어요. 술래야, 왜 그래? 얼굴이 하얘. 저는 그 종이를 보여줬습니다. 복순이가 읽더니 얼굴이 빨갛게 변했어요. 이 여자가 미쳤어? 예단이 3,200? 이게 협박이지 예단이야? 복순아, 조용히 해. 조용히 하라고? 술래야, 내가 가진 게 얼마인데. 이 종이 들고 가서 얼굴에 던져.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재혁이 체면이 있잖아. 체면? 너를 이렇게 짓밟는 사람한테 무슨 체면이야? 복순이 말이 맞았어요. 그런데 저는 참았습니다. 재혁이가 사랑하는 여자의 어머니였으니까요. 예단은 준비했어요. 적금을 깼습니다. 30년 넘게 모은 적금이었어요. 재혁이 모르게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진명이는 예단을 받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됐다는 말도 없었어요. 대신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혼식 2달 전이었어요. 진명이가 제주에 왔습니다. 사전 연락 없이. 혼수 점검차 왔어요. 마당에 서서 집을 둘러봤습니다. 낮은 돌담, 감귤나무, 낡은 시멘트 마당, 빨래줄에 걸린 수건. 여기서 손자를 키울 순 없죠. 진명이가 말했어요. 코를 살짝 막으면서. 바다 냄새가 이렇게 심한 줄 몰랐네. 저는 그 집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재혁이를 낳고 남편 장례를 치르고 새벽마다 물질을 나가던 집이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나는 게 당연했어요. 그게 제 인생이었으니까요. 진명이는 집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안방을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부엌을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사돈어른, 솔직히 말할게요. 진명이가 마당으로 나오며 말했어요. 이 결혼은 서윤이 체면이 있어요. 최소한 서울에 집 하나는 마련해 주셔야죠. 시어머니가 제주도 시골집에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서울에 집, 해녀 수입으로 서울에 집을 사라. 생각해 보세요. 시간은 드릴게요. 진명이가 웃었어요. 미소였는데 칼날 같았습니다. 진명이가 돌아간 뒤 저는 마당에 쪼그려 앉았어요. 감귤나무 아래였습니다. 그늘이 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주에 재혁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어두웠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좀 이상해. 이상하다니? 부장님이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어. 나한테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빼겠다고 하시더라.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왜? 내가 뭘 잘못했어? 모르겠어. 그런데 부장님이 한마디 했거든. 고재혁, 집안이 좀 복잡하다며? 라고. 숨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집안이 복잡하다. 그 말의 출처가 어딘지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재혁아, 신경 쓰지 마. 일 잘하면 되는 거야. 응. 걱정하지 마, 엄마.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진명이었어요. 확실했습니다. 상견례에서 모욕을 주고 예단으로 압박하고 집을 무시하고 이제는 재혁이 직장까지 건드린 거였어요. 복순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복순아, 왜? 진명이가 재혁이 회사에까지 손을 썼어. 전화기 너머로 복순이가 한참 조용했어요. 술래야. 응. 너 언제까지 참을 거야? 저도 모르겠었어요. 복순아, 그런데 하나만 물어볼게. 뭐? 청해개발 쪽에서 우리 동네 땅 알아보고 다닌다며? 복순이가 잠깐 침묵했어요. 그거. 해안가 쪽으로 큰 리조트 짓는다고 부동산 사무소에서 난리야. 근데 핵심 부지를 못 구한다더라. 주인이 안 판다고.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술래야? 왜 갑자기 조용해? 아니야. 그냥 물어본 거야. 전화를 끊었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갈색 서류 봉투를 꺼내서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아직은 아니었어요. 아직은.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 뭔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다 밑에서 40년을 버텼어요. 언제 올라와야 하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참을 수 있었어요. 제 자존심이야 바다에 버리면 그만이니까. 그 사람이 한 일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재혁이 회사 일은 겨우 넘겼어요. 재혁이가 직접 부장한테 가서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집안 사정이 복잡한 건 아닙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부장이 어색하게 웃으며 넘어갔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번 꽂힌 시선은 쉽게 빠지지 않는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쯤 지났어요. 서윤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재혁이가 아니라 서윤이가 직접 전화한 건 처음이었어요. 어머니, 저 서윤이에요. 어머, 서윤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래, 뭐든 물어봐. 어머니 돌아가신 아버지가 빚을 남기셨다는 게 사실이에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제 친구가 그러는데 시어머니 될 분이 남편 빚 때문에 해녀를 한 거라고. 아직도 빚이 남아있다고. 머리가 하얘졌어요. 남편은 빚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지만 빚도 없었어요. 배 한 척이 전부였고 그 배는 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서윤아, 그건 사실이 아니야. 정말이요? 응. 아버지가 빚을 진 적 없어. 누가 그런 말을 해? 서윤이가 잠깐 망설였어요. 친구가 어디서 들었대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떨렸습니다. 출처를 몰라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 세상에 저를 이렇게까지 깎아내릴 이유가 있는 사람은 한 명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건 따로 있었어요. 그날 저녁 재혁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혁아, 서윤이한테 전화 왔었다. 응, 나도 들었어. 서윤이가 울면서 전화했어. 재혁이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어요. 엄마, 나 출처 알아냈어. 어떻게? 서윤이 친구 수진이한테 직접 물어봤어. 수진이가 말하더라. 서윤 엄마한테 들었어. 미안해. 나도 그냥 들은 거야. 라고. 역시 진명이었어요. 저는 마루에 앉았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40년간 봐온 바다였는데 그날은 달라 보였어요. 바다가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진명이는 계산적인 사람이었어요. 상견례에서 정면으로 모욕을 주고 예단으로 경제력을 시험하고 집을 방문해서 환경을 깔보고
재혁이 회사에 손을 써서 직장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짓 소문이었어요. 단계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만 공격했어요. 그 다음에는 재혁이를 건드렸어요. 이번에는 서윤이를 통해 공격한 거였습니다. 저한테 직접 칼을 꽂는 게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을 하나씩 흔들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재혁이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응. 서윤이가 시간을 갖자고 했어. 목이 막혔습니다. 무슨 시간? 결혼 준비 잠깐 멈추자고. 자기도 생각 좀 하고 싶대. 재혁이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울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참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재혁아, 서윤이 마음을 이해해라. 그 아이도 힘든 거야. 알아, 엄마. 근데 말을 멈췄어요. 근데 자꾸 이런 식이면 서윤이가 진짜 떠날 것 같아서 전화를 끊고 한참을 벽을 보고 있었어요. 재혁이가 7살 때 아빠를 잃었어요. 그때도 이 벽을 보고 울었습니다. 20해가 넘었는데 같은 벽 앞에서 똑같은 기분이었어요. 내가 문제구나. 내가 해녀가 아니었으면, 내가 재벌가 사돈 될 만한 집안이었으면,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목이 메었습니다. 다음 날 복순이가 찾아왔어요. 소문을 들은 거였습니다. 술래야, 너 빚쟁이 해녀라는 소문 들었어? 어디서 들었어? 마을에도 퍼졌어. 서울에서 전화 온 사람이 있었나 봐. 서귀포 해녀한테 빚이 있는지 알아보는 전화가 왔었다더라. 저는 눈을 감았어요. 마을까지. 진명이가 마을까지 손을 뻗은 거였습니다. 복순이가 테이블을 탁 쳤어요. 이 여자가 사람을 뭘로 보는 거야? 술래야, 내가 언제 빚을 진 적이 있어? 내 남편이 빚을 남겼어? 바다에서 40년을 일해서 아들 하나 대학 보내고 이 동네 해녀 협동조합 세우고 이 해안가 땅을. 복순아, 제가 막았어요. 복순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직 아니야. 언제까지 아직이야, 술래야? 복순이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40년 넘게 같이 물질한 사이였어요. 제 손이 얼마나 거친지, 제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 제가 새벽마다 얼마나 이를 악물었는지 이 세상에서 복순이가 제일 잘 알았습니다. 복순아, 한 가지만 약속해줘. 뭐? 내 땅 서류 내가 가지고 있어라. 혹시 모르니까. 복순이가 저를 한참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근데 술래야. 응. 청해개발 그 회사 요즘 돌아가는 꼴이 심상치 않아. 무슨 소리야? 뉴스에 나왔더라. 제주 리조트 사업이 계속 연기되고 투자자가 빠지고 있다고. 핵심 부지를 못 구해서 사업 자체가 흔들린다더라.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핵심 부지가 어딘지 너도 알잖아, 술래야.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40년간 물질을 했던 그 해안가. 제 어머니 이름으로 그리고 해녀 협동조합 이름으로 등기된 그 땅. 청해개발이 리조트를 지으려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그 부지가 바로 제 땅이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어요. 아직은 참을 때였습니다. 저는 바다를 봤어요. 물때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해녀는 알거든요. 물때가 바뀌면 그때가 올라갈 때라는 걸. 소문은 사람을 죽이는 거였어요. 그런데 진명희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서윤이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재혁이는 괜찮다고 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진명희한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이었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한 건 사돈어른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남편 회갑 잔치가 있어요. 예, 가족 모임이에요. 사돈어른도 오셔야죠.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상견례 때의 그 싸늘함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부드러웠습니다. 이상했어요. 이 사람이 왜 갑자기 나를 부르지? 재혁이한테 물었어요. 진명희 씨한테서 전화 왔다. 회갑 잔치 오라고. 아, 서윤이한테 들었어. 엄마 가줄 수 있어? 재혁이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서윤이와 관계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양가 자리를 거절하면 더 나빠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가마, 걱정 마라. 다시 서울행 비행기를 탔어요. 이번에는 새 옷을 샀습니다. 시장에서 산 남색 정장이었어요. 15,000원짜리. 거울을 봤습니다. 제법 반듯해 보였어요. 그런데 손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규모에 놀랐어요. 서울 한복판 5성급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입구에 꽃장식이 늘어서 있었고 안내 직원이 명단을 확인했어요. 고순례님 3번 테이블입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객이 50명은 넘어 보였어요. 양복과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자리를 따라 걸었어요. 눈에 띄고 싶지 않았거든요. 재혁이가 달려왔어요. 엄마 왔어? 여기 앉아. 3번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서윤이가 먼저 와 있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웃고 있었지만 눈이 불안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한동주 회장의 표정이었습니다. 주인공인데도 생일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웃고는 있었지만 눈 밑에 그늘이 졌고 연회 중간에 2번이나 자리를 비웠어요. 비서와 함께 로비로 나갔다가 돌아올 때마다 얼굴이 조금씩 굳어졌습니다. 식사가 중반을 넘겼을 때였어요. 진명이가 일어났습니다. 잠깐 가족분들께 말씀이 있어요. 마이크를 잡았어요. 50명이 넘는 하객이 일제히 쳐다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이신 김에 한 가지 정리할 게 있어요. 정리.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진명이가 저를 봤어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때와 같은 미소였어요. 칼날. 사돈어른, 일어나 보세요.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재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가만히 있어. 하지만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났어요. 사돈어른,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해봐요. 진명이가 마이크를 쥔 채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재산이 얼마나 돼요? 숨이 멎었어요. 아들한테 뭘 해줄 수 있어요? 집은 있어요? 서울에? 예금은? 보험은?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 킥킥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주도 시골집 하나에 해녀 수입이 전부잖아요. 진명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솔직히 말해요. 이 결혼, 우리 서윤이한테 뭐가 남아요? 저는 입을 열었어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혀가 굳었어요. 목구멍이 다친 것 같았습니다. 5초, 10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진명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역시 아무것도 없잖아요. 마이크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 결혼은 안 됩니다. 오늘부로 파기예요. 연회장이 술렁였어요. 재혁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결혼은 제가 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진명이가 코웃음을 쳤어요. 내가 집안의 허락 없이? 그러면 이 집안에서 나가든가. 그때 한동주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재혁군.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어요. 감정적으로 굴지 마. 집안 어른 말에는 이유가 있는 법이야. 하지만 저는 봤어요. 한동주 회장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핸드폰이 또 울리고 있었어요.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이 사람은 아내 편을 들고 있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때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됐어요. 서윤이가 울면서 일어났어요. 엄마, 왜 이래? 왜 이렇게까지 해? 진명이가 서윤이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너를 위한 거야. 서윤이가 의자를 밀치고 나갔어요.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렸습니다. 재혁이가 뒤따라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어요. 5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해녀로 서 있었습니다. 진명이가 자리로 돌아가며 웃었어요. 이런 불쾌한 상황 만들어서 죄송해요, 여러분. 아무도 저를 안 봤어요. 시선을 피했습니다. 전부 다. 저는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로비를 지나고 회전문을 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을밤이었어요. 서울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네온 사인, 고층 빌딩, 사람들, 전부 다른 세상 같았어요. 택시 안에서 전화를 꺼냈습니다. 복순이한테 전화했어요. 복순아, 왜? 목소리가 왜 그래? 나 오늘 한동주 회장 생일 잔치에 갔었어. 거기는 왜? 또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잠깐 눈을 감았어요. 창밖으로 한강 다리가 지나갔습니다. 불빛이 물에 반사되고 있었어요. 복순아, 내일 서울로 서류 보내줘. 전화기 너머로 복순이가 조용해졌어요. 3초, 5초, 술래야. 응. 드디어 올라갈 때가 된 거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복순이는 알았을 거예요. 40년간 바다 밑에서 숨을 참는 법을 배웠어요. 언제 올라와야 하는지도요. 그날 올라갈 때가 된 거였습니다. 택시 창문에 제 얼굴이 비쳤어요. 눈물은 없었습니다. 대신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상견례에서 고개를 숙였던 그 사람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뒤 저는 호텔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재혁이한테 문자 하나 보냈습니다. 엄마 괜찮다. 오늘은 혼자 있을게. 그날 밤 잠을 자지 않았어요. 복순이한테서 새벽에 연락이 왔습니다. 술래야, 서류 오늘 아침 첫 비행기로 보낸다. 등기 서류 전부, 협동조합법인 인감증명서까지. 고마워, 복순아. 고맙긴. 40년 기다렸다. 다음 날 아침 서울 광화문에 있는 로펌을 찾아갔어요. 한성법률사무소. 5년 전에 해녀 협동조합법인 설립할 때 자문을 받았던 곳이었습니다. 김태호 변호사가 저를 맞았어요. 고순례 여사님, 오랜만입니다. 변호사님, 부탁할 일이 있어서요. 저는 갈색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15장, 해녀 협동조합법인 등기 서류, 해저 유물 신고 보상금 입금 확인서 3통, 제주 해안 토지 측량 도면. 김 변호사가 서류를 하나씩 넘기더니 중간에 손을 멈췄어요.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여사님, 이 토지가 전부 여사님 소유입니까? 일부는 제 어머니 명의예요. 돌아가셨지만 상속 등기가 안 된 게 있어요. 나머지는 해녀 협동조합법인 명의고요. 그래서 단순 검색으로는 여사님 이름이 안 나온 거군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류를 더 넘겼습니다. 이 토지들이 전부 서귀포 해안가 일대네요. 예. 이 구역이 청해개발그룹이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핵심 부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어요. 김 변호사가 안경을 벗었어요. 저를 한참 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사님, 현재 청해개발그룹이 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 전체가 멈춰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빠지고 있고 부도설이 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이 토지의 실소유자가 여사님이라는 걸 청해개발 측은 모릅니까? 모를 거예요. 법인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김 변호사가 서류를 다시 정리했어요. 여사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맑았어요. 제주 하늘보다 좁았지만 그날은 넓어 보였습니다. 투자를 하려고요. 투자요? 청해개발그룹에 이 토지를 포함해서요. 김 변호사가 잠깐 멈칫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복수를 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제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와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그걸로 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받고 싶었어요. 40년치 모욕에 대한 사과. 제 손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걸 그 사람이 직접 인정하는 것. 같은 시각 청해개발그룹 본사에서는 난리가 나고 있었어요. 물론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재혁이한테 전해들은 이야기예요. 한동주 회장은 일주일째 잠을 못 자고 있었다고 해요. 제주 리조트 사업이 유일한 활로였거든요. 그런데 핵심 부지를 구하지 못했어요. 해안가 토지 15필지.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 매입하려 했지만 소유자가 법인이라 직접 협상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법인 이름은 서귀포해녀 협동조합. 한동주 회장이 비서에게 지시했어요. 법인 대표자를 찾아 누구든 만나야 해. 변호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밟았다고 합니다. 법인 등기부를 열람하고 대표자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비서가 보고서를 들고 왔어요. 회장님, 대표자 확인됐습니다. 한동주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서귀포해녀 협동조합 대표 고순례. 한동주가 서류를 든 채 굳었다고 해요. 3초, 5초, 고순례. 고순례가 누구야?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고재혁 사원의 어머니 되시는 분입니다. 보고서가 한동주 손에서 떨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같은 날 오후 한성법률사무소에서 청해개발그룹 앞으로 공문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투자 의향서, 투자자 고순례, 투자 내용 서귀포 해안토지 15필지, 현물 출자, 해녀 협동조합 기금 투자, 투자 조건 별첨. 한동주가 별첨을 펼쳤어요. 조건은 단 하나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재혁이한테 전해 들었을 때 저는 그 조건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한동주가 진명이를 불렀다고 합니다. 당신이 뭘 한 거야? 진명이가 서류를 봤어요. 투자자 이름 고순례. 이게 뭐야? 그 해녀가 뭘 투자해? 진명이가 코웃음을 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동주가 보고서를 내밀었어요. 토지 15필지 감정가, 해녀 협동조합 기금 잔액, 해저 유물 신고 보상금 내역, 순례명예 및 법인명예 자산 총액. 진명이의 얼굴이 하얘졌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야? 변호사 통해 확인했어. 전부 사실이야. 진명이가 의자에 주저앉았다고 해요. 그 해녀가 이 돈이 어디서? 한동주가 책상을 쳤습니다. 당신이 깔본 그 해녀가 우리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당신이 그 사람한테 뭘 한 건지 알아? 상견례에서 손을 잡아 들어 올리고 예단으로 압박하고 집을 무시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회갑잔치에서 공개 망신을 줬어. 50명 앞에서. 진명이가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내건 조건을 봐. 별첨 서류. 조건은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상견례와 회갑잔치에 참석했던 모든 분들 앞에서 진명이 여사가 직접 사과할 것. 단 한 줄이었습니다. 돈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지분을 달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사과. 그것뿐이었습니다. 진명이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다고 해요. 이건 못해. 내가 왜 그 해녀한테 무릎을 꿇어?
한동주가 진명이를 받습니다. 그러면 회사가 없어져. 회사가 없어지면 이 집도, 이 차도, 당신이 그렇게 목매는 체면도 다 없어져. 방이 조용해졌다고 해요. 그날 밤 재혁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응. 서윤이한테서 연락 왔어. 오빠 엄마가 이상해. 무슨 일이야? 라고. 저는 웃었어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재혁아, 엄마가 한 가지만 말해줄게. 뭔데? 해녀는 말이야. 바다 밑에서 숨을 참는 법을 알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언제 올라와야 하는지도 안다는 거야. 재혁이가 잠깐 조용하더니 말했어요. 엄마, 뭔가 한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밤하늘에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제주 바다의 별은 기억나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진명이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한동주 회장 쪽에서도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김태호 변호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여사님, 청해개발 측에서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조건을 변경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기다릴게요. 기다리는 동안 저는 제주에 돌아가지 않았어요. 서울에 남았습니다. 재혁이 원룸에서 지냈어요. 재혁이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제가 밥을 해놓았습니다.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깍두기, 제주에서 늘 해주던 것들이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왜 서울에 있어? 서울 구경 좀 하려고. 거짓말. 재혁이가 웃었어요. 하지만 눈이 웃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도 뭔가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진명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아니라 김태호 변호사한테 조건을 수락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여사님, 진명이 여사가 사과하겠답니다. 장소는요? 상견례 때와 같은 한정식 집을 요청했습니다. 참석자도 당시 하객 전원에게 연락하겠다고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창밖을 봤어요. 기쁘지 않았습니다. 통쾌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오랫동안 참았던 숨을 내쉬는 기분이었어요. 당일이 됐습니다. 같은 한정식집, 같은 VIP룸, 나무 격자 칸막이도 그대로였고 한지 벽지도 그대로였어요. 테이블 위 도자기 식기도 그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하나 있었어요. 저였습니다. 3개월 전에 이 자리에 앉았을 때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오늘은 등을 펴고 앉았습니다. 상견례 때 있었던 분들이 하나둘 도착했어요. 서윤이 오빠, 진명의 쪽 친척 2분, 한동주 회장, 그리고 재혁이와 서윤이. 서윤이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어머니, 처음이었어요. 서윤이가 저를 아는 건 가녀린 팔이었는데 따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더 일찍 엄마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서윤아. 내 잘못이 아니야. 서윤이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많이 울었구나. 이 아이도 힘들었겠구나.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 자리만 비어 있었어요. 진명의 자리. 5분이 지났어요. 10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진명이가 서 있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와 달랐어요. 화장이 옅었습니다. 3줄 진주 목걸이도 다이아몬드 귀걸이도 없었어요. 단정한 검은 정장에 흰 블라우스, 그게 전부였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일주일 사이에 살이 빠진 게 눈에 보였습니다. 문 앞에서 발이 멈춰 있었어요.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동주가 뒤에서 진명이의 등을 가볍게 밀었어요. 진명이가 한 발짝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멈췄어요.
방 안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진명이에게 쏠렸습니다. 진명이가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3개월 전 이 자리에서 제 손을 잡아 들어 올리며 이 손으로 시어머니 행세를 하겠다고요? 라고 말했던 그 눈이었어요. 하지만 그때의 차가움은 없었습니다. 진명이가 천천히 걸어왔어요. 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도 안 들렸어요. 진명이의 무릎이 바닥에 닿는 소리만 났습니다. 두 손을 모았어요. 기도하는 자세였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돈어른,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마디였어요. 하지만 그 한마디가 나오기까지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삼켰을지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상견례에서 사돈어른의 손을 잡고 한 말. 예단으로 압박한 것. 제주집을 무시한 것.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 회갑 잔치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것. 진명이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전부 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진명이 눈에서 바닥에 또각또각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어요. 통쾌할 줄 알았어요. 40년치 모욕에 대한 사과를 받는 순간 속이 시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저도 울고 있었어요. 이 사람도 누군가의 어머니였거든요. 자기 딸을 지키려고 했던 거였어요. 방법이 틀렸을 뿐. 체면이라는 갑옷 안에서 이 사람도 무너지고 있었다는 걸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진명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내밀었어요. 진명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3개월 전 이 사람이 제 손을 잡아 들어 올렸어요. 오늘은 제가 이 사람의 손을 잡아 올렸습니다. 일어나세요, 사돈. 진명이가 올려다 봤어요.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화장이 번져 있었어요. 우리 이제 가족이에요. 가족끼리 무릎 꿇지 마세요. 진명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이 사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보들보들한 손이었어요. 제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과 달랐지만 떨리는 건 같았습니다. 재혁이가 울고 있었어요. 서윤이가 울고 있었어요. 한동주 회장이 고개를 돌리고 있었어요. 눈이 빨갛더라고요. 진명이가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사돈어른, 손이 따뜻해요. 그 한마디에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40년간 바다에서 거칠어진 손. 부끄럽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따뜻하다는 말을 들은 건 처음이었어요. 서윤이가 달려와서 저와 진명이를 함께 안았어요. 재혁이도 왔어요. 4사람이 VIP룸 한가운데서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3개월 전 이 방에서 저는 혼자였어요. 오늘은 달랐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청해개발그룹 제주 리조트 사업은 진행됐습니다. 순례해녀 협동조합과의 공동 투자로 리조트 이름은 해녀의 바다가 됐어요. 제가 지은 건 아닙니다. 서윤이가 지었어요. 재혁이와 서윤이는 봄에 결혼했습니다. 제주에서 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성당에서. 진명이가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좋은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주에 살아요. 바다에도 가끔 들어갑니다. 예전만큼은 못하지만 물속에 들어가면 세상이 조용해지거든요. 서윤이가 한 달에 한 번 제주에 내려와요. 어느 날 마루에 나란히 앉아서 바다를 봤어요. 어머니, 저도 물질 가르쳐 주세요. 뭘 하려고? 어머니가 40년간 본 바다를 저도 보고 싶어요. 코끝이 찡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진명이가 제주에 왔어요. 택배가 아니었어요. 직접 왔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전복죽이었습니다. 직접 끓여왔다고 했어요.
사돈어른, 이거 맛이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제가 요리를 잘 못하거든요. 저는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짰습니다. 전복은 질겼어요. 맛있어요, 사돈.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진짜였습니다. 진명이가 웃었어요. 3개월 전의 칼날 같은 미소가 아니었어요. 어색하고 서툴고 조금 부끄러운 웃음이었어요. 그게 진짜 웃음이라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마루에 나란히 앉았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제가 40년간 숨을 참았다 올라왔던 그 바다. 사돈어른, 바다가 예쁘네요. 그렇죠? 바람이 불었어요. 짠내가 났습니다. 진명이가 코를 찡그리지 않았어요. 봄이었습니다. 작년 봄에는 혼자였어요. 올해는 달랐습니다.